여기다 놓지 않고 사람 왔다 갔다 하게, 그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정책론 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자, 부동산 정책론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여기 뭐 투기가 아주 극성이거나 난개발 같은 게 심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정부 역할이 아닐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이제 개입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이걸요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적인 노력, 이걸 뭐라고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5문제가 나오는데 5문제가 거의 여기서 다 나옵니다. 해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최근 10년 동안 여기서 물어본 거는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한 문제. 이것도 이 집가고에 폐단 해갖고 우리 이제 집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런 거는 그 기사 읽어보는 순간 상식적인 얘기죠. 요걸 해결하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정책 쪽에서 물어봅니다. 정책.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라고 할까요? 뭐 근거다. 이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이거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올게요. 자, 어떤 시장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이 요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훨씬 적게 생산하는 경우 있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을 듯한데 문제는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챙깁니다. 뭐라고요? 엄청난 이익을 챙겨요. 그러면 누구는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 본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과잉 생산하게 되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야 안 가져와요?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돼 있었는데 P0, Q0 이렇게 결정돼 있었다 과정해 보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그러니까 필요로 한 양에 비해서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죠? 이걸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됐죠? 자원이. 근데 만약에 우리 수요 공급 이론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균형에서 이게 벗어나 있다 치자. 이렇게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8년양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놓은 거는 한 2,000개는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자꾸 싸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싸지니까 안 팔려고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물건이 모자라죠. 일단 남아돌고 모자라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시장은 항상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 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자원은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라고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현실 경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구조적으로 예컨대 독점 시장이다. 독점 시장은 잠시 해야겠지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못 팔게 한다든가 아파트 못 짓게 할 수 있죠. 그럼 계속 이 모자란 상태, 남아돈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고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입니다. 여기에는요, 뭐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하거나 규모의 경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요 공공재의 문제가 있다든가 외부 효과가 있다든가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장이 어떻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걸 해결하려고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손해나지 않게끔 하겠다. 누구는요 아주 엄청난 이익을 못 보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무진장 못 산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치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도 시장이 있고 여기도 시장이 있는데 요 시장도 수요 공급에 의하여 요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에 의하여 이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점에서 거래가 된다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여기서 거래면 사고냐과 팔려냐 일치하죠? 자원은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고가주택이고 얘는 저가주택이라 하자.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저가주택은요 이렇게 가격은 낮지만 어쨌거나 낮은 가격이라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극빈층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보증금 낼 돈도 없고 집 살 돈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을 그냥 방치해 놓고 겨울에 추운 길바닥에 그 나앉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성공한 사회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요 무진장 못 산다 이런 얘기죠. 아니 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큰 돈 버는 거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요 낮은 소득을 벌어가는 거 맞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150만 원 벌면서 뭐 일하기 싫어서 일 안 하나요? 이 사람은 일요일 날도 가서 막 뼈 빠지게 일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맨날 끝장인데 어떤 사람은요 토지를 무진장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죠. 가만히 앉아서 임대료 같은 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로소득은. 그죠?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형평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개입하는 걸요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어쩐지 뭐 비슷한 용어 같지만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요 자본주의 국가다집니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뭐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가장 큰 그 시장 경제 체계를 가장 큰 사회 경제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걸요 사회적 목표다 해줍니다. 무슨 목표라고요? 사회적 목표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중시하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자 북한 같은 경우는 형평성을 중시하되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런 게 하나의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 그래서 이따가 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이 주택정책 극빈층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의 대부분요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몇 장 쭉 넘겨볼게요. 자,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부동산 문제 쪽은 지금 이제 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3, 4월 달에 안 한 거 있죠? 요거는 그대로 5월 달, 6월 달 할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이미 1, 2월 달, 11월, 12월 달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5월달, 6월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이때는 상당히 속도감을 내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쭉쭉쭉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잡동사니 아니면 뭐 이상한 농담 같은 거 다 빼고서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쭉쭉 정리하니까 5월달, 6월달이 훨씬 더 시험 목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제가 안 한 부분은 언제 한다고요? 5월달, 6월달에 분명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73페이지 볼게요. 맨 먼저 제2장에 부동산 정책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 개입의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는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245페이지인데 먼저 시장 실패 알아볼게요. 시장 실패는 아까 같이 여기다 자본주의의 시장 메커니즘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균형점에 이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걸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했다집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경우를 조금 자세히 좀 알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맨 먼저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왜 시장 실패하나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하냐면 자, 이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몇 명이 시장이라고요? 한 명이 시장을 얘기합니다. 공급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소위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학적으로 이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론적으로 A라는 방법이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 1000개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B라는 방법은요 100개만 생산한다는 방법이라 치자. 그러면 1000개를 생산할 때의 가격은 시장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치자. 근데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마늘이 시장이 몇 개 안 될 때는 서로 막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니까 막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파는 금액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공급 독점자는 어떤 식이라고요?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량, 아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원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몇 개라고요? 1개만 구입하면 되겠네요. 그잖아요?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라고요? 1명만 채용이 되겠네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가스비 이거 전부 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죠.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얘들은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애들은 독점자니까 애초에 이제 공장 굉장히 크게 지어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은 막 조금밖에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유유 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원의 낭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독과점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이 공공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다. 이 공공재라는 것은 자, 이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냐면 우리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도로라든가 뭐라고요? 교량, 공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자,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굳이 도로 같은 거 이용하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호평역까지 가는데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하고 이런 거 없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과가 2개 있다. 그러면 이거 먹으려면 서로 싸워야 되죠? 대가를 많이 치는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합성이 있다 해주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다.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어떤 사람이 도로는 뭘로 깔아요? 세금 갖다 가는 거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로를 걷고 있길래 당신 잠깐 와보세요. 주민등록증 까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 세금도 안 낸 거죠. 지방세. 너 여기 세금 안 냈으니까 너 이용하면 안 돼 한다고 그 사람 이용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배제성 해줍니다. 특히 이런 것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무임승차라는 게 뭐냐면 대가도 지불하느냐 하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거나 교량을 만드냐. 남들은 돈도 안 내면서 막 이용하는 걸 막을 수도 없지 않냐. 그잖아요? 그거 다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굳이 내 돈 들여서 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남들 깔아놓으면 그때 나도 공짜로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요? 무임승차. 이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항상 과소 생산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업도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시장이 어떻다고요? 실패합니다. 되겠죠? 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점 규제 관한 법률이 있죠. 이걸 통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끔 여러 규제 같은 거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의 비대칭 알아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어쨌거나 정상적인 이상의 이윤을 엄청나게 이윤을 챙긴다는 얘기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독과점, 규모의 경제, 공공재, 외부 효과 혹은요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자세히 몰라도 되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는 도덕적 해이라든가 공공재도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그냥 설명해 볼게요. 도덕적 해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사가 있는데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뭐 직전이라고요? 망하기 직전에 창고에 막 안 팔린 물건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하기 직전에 보험사에 찾아가서 몇 군데 찾아가서 서너 군데 찾아가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보험을 든다니까 보험료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곧바로 일을 저지르면 탄로날까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일부러 창고하고 공장을 불을 지른 겁니다. 그죠? 그래 전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쫓아가서 실수로 불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전소했기 때문에 입증하기도 힘들죠?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면 얘들은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모르고 계약했으면 얘들은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보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는 어떤 이런 사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다 입니다. 뭐라고요? 나이롱 환자 이런 거 답을 하고요. 도덕적 해이다. 나이롱 환자 아시나요? 그죠? 뒤에 박으니까 한 2달 동안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걸 답을 하고요. 도덕적 해이다. 이번에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이 아파트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자, 매도자는 파는 자를 얘기합니다. 파는 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하고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매수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쨌거나 매수자가 이제 잔금 다 치르고서, 자, 이사까지 끝난 다음에 자려고 했더니, 오후에 밤 10시인데 피아노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죠?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면, 급기야는 그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크게 손해보고 계약했네요. 그러면,
이러한 그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얘는 계약했을래나 안 했을래나요? 안 했겠죠. 근데 그러한 물건의 특성이 계약 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크게 손해보고 얘는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역선택이다. 잘못된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건을 잘못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정보를 모르고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답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이 자, 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제 3자한테 어쨌거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 하겠지만 보상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크게 이득 보고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외부 효과다. 요거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규모의 경제다.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구입해서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니까 좀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요 앞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대량 구입해요, 소량 구입해요? 대량 구입할 때는 아주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아주 싸게 구입합니다. 항상 제가 똑같은 예를 드는데, 우리 이제 내가 지나가다 수박 한 통 구입한다. 그런데 그때는 10,000원인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가서 팔고 나서 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싸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그냥 석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마트 하나 다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규모 때문에 그 지역은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집니다. 무슨 경제라고요? 규모의 경제.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외부 효과는 별도로 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외부 효과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택배로. 그러면 이런 사람을 거래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래 당사자. 근데 을이 사과를 받아봤는데 5개가 썩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썩어 있으면 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그 썩은 거 가져가라. 아니면 돈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 입혔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가격과 수량이 반영돼야 한대요?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 입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과 수량이 반영돼야 한대요? 반영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정부가 왜 나섭니까?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 3자입니다. 3자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어쨌거나 3자가 됐든 뭐가 됐든 손해 입혔죠? 그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안 하게 되면 자,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얘들은 이득 보는 거, 얘는 손해 보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에 시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외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더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다. 나는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뭐랄까요? 외부 경제. 얘는 뭐랄까요? 외부 불경제. 얘를 뭐랄까요? 정의 외부 효과. 얘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정의 외부 효과는 누구한테 이익을 줬죠?
쓸까요? 그냥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따가 하겠지만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 그래서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다. 얘는요,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손해 입힌 자는 이득 보는 거고 보상을 못 받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안 돼서 정부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은 예로 여기는 강의 상류고 얘는 뭐라고요? 강의 하류인데,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 하다 보면 오염물질 같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예로 오늘 내가 아침에 설거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거지해서 설거지한 물을 그 풍풍에다가 그 설거지한 오염된 물 있잖아요. 이걸 드시고 오셨나요? 꿀꺽꿀꺽 막 드시고 오셨나요? 아, 그걸 버렸을 거 아닙니까? 수채구멍에. 그러면 그 물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 물이 자, 그 또랑으로,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갔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 없이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자가 있었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상당히 손해를 입혔네요. 그러면 어쩌나 얘가 의도적으로 손해 입혔나요? 아, 얘를 밤에 몰래 가서 농약 뿌려서 죽인 건 아니죠. 그럼 경찰서 바로 신고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어쩌거나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근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여기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어쩌거나 양식업자가 쫓아 올라가서 화학공장 나와 사장, 너 때문에 물고기 다 죽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순순히 물어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아,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이 근처에 다른 공장도 많이 있는데, 아, 상류에도 많이 있는데, 걔들 때문에 죽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얘들이 화학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거 회 뜨는 것 같게 모르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자,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애매모호하니까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순순히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체내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남한테 손해 입히는, 여기서 공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요, 뭐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데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러니까 공장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지역지구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지구라고요?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한 자들은 크게 이득 보고, 가만히 있다가 자, 날벼락 받은 사람 손해보는 거죠. 요거를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힌 자들한테 이렇게 조세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 간단한 논리인데 막 이런 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좀 이따 하겠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라 한다고요? 암기.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저희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암기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뭐라고 속편한다고요? 암기하시는 게 속편해요. 자, 다시 할게요.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보상 안 한 자들한테 이렇게 조세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암기하는 거 싫으세요?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얘네들은 이런 데 공장하는 사람들은 보상 원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이런 데 공장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손을 걷어서 주든 어쨌거나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보상하고 생산했다면, 아니면 폐수 방지설 같은 거 하고 생산했다면 비용이 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지들 돈 더 나갔겠죠? 그러면 생산량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자자 생각해 볼게요.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상금 나갔다면 그쪽으로 돈 나갔죠? 그 남은 돈 가지고 생산했더라면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기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이다. 그죠? 자기도 그만큼 비용이 나갔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자, 이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냈거나 폐수 방시설 같은 거 했더라면 비용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자자자 이 사람들이 보상을 했더라면 비용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에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비용이 요거밖에 안 나간 거죠? 사적 비용은 이거밖에 안 나갔네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을 단위당 차이만큼을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은 요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나간 비용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쪽으로 올게요. 자, 항상 똑같은 예인데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게 주택가가 있습니다. 주택가가 딱 있는데 이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요? 네,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 입구도 막 오솔길밖에 없습니다. 그죠? 길도 없어서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이 여기다 멋진 가든을 딱 차렸습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을 차려갖고 연못도 좀 만들고 뭐 박물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했죠. 레스토랑도 짓고 이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큰 걸 졌는데 문제는 들어온 입구가 오솔길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자, 도로도 딱 깔은 겁니다. 딱 깔았더니 이 동네 사람이 교통이 편리해져서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잔뜩 심는 바람에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 지역의 집값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올라갈 수 있네요.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줬네요. 근데 이게 어쩌거나 이익을 줬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익을 준 거예요?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어쨌거나 이익을 준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줬죠. 그러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정의 외부효과라는 겁니다. 왜 못 받나 볼게요. 가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얘들이 이 지갑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나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쫓아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지갑 올랐으니까 동네 사람한테 다 돈 걷어서 오른 거 다 걷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라고요? 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랬네요. 그죠? 누가 너 보고 거기다가 가든 차리라고 했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의 효과. 그러니까 자, 이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냥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시청 직원이 가서도 마찬가지로 얘들한테 돈 받아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준 거죠? 주변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표현 쓸게요. 뭐라고요? 공익. 원래 도로를 깔거나 녹지 공간 만들고 이거 다 누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할 일이에요? 시청에서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파란 모자 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얘가 대신해 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대가를 못 받을 바에는 얘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이익을 주는 자들한테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뭐 경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남한테 이익을 줬는데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남한테 이익을 주는 자들한테는 보조금 지급하겠다. 아니면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자꾸 뭐 이런 걸 집어넣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렵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이 가든 주인이 뭐라고요? 가든 주인이 이 얘들한테 대가를 원래 받는 게 바람직하죠? 맞아 안 맞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한테 이익을 줬으니까. 그러면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그 다음에 돈가스 더 많이 만들어 팔겠죠? 생산량 늘어났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크게 이득 보고 얘들 손해본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라고요? 수요곡선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요곡선을 경제학에서는 효용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도 한계 효용곡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만큼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대가로 이렇게 지불하겠다 해서 쭉 연결한 건데 효용을 다룬 말로 편익 이런 표현도 씁니다. 효용을 다룬 말로 뭐라고요? 편익이다. 그래서 이거를요, 편익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편익곡선. 근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높은 편익을 누리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 전체적인 편익입니다. 이렇게 이걸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다 해줍니다. 요거는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편익, 이걸요 사적 편익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적 편익. 어쨌거나 자, 결국 요 차이만큼을 자 이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대가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세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요만큼인데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편익은요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을요 보조금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다른 형태로 볼게요.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 입장에서 볼게요. 뭐 입장이라고요? 공급. 그러면 이 가든 주인이 이렇게 가든 차리는데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겠죠? 그러면 100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치자. 가든 차리는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치자. 근데 만약에 대가를 원래 받는 게 바람직하죠? 받는 게 바람직하죠? 20원의 대가를 받았다. 20원의 대가를 받고 가든 차렸다면 생산비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자, 원래 가든 차인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00원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익을 줬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대가를 20원 대가를 받고 가든 차렸다면 생산비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자, 20원 받고 차렸으면 생산비는 80원밖에 안 되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용 측면에서 따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차이만큼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비용 측면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얘들이 비용 이만큼 나간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해주면 이것도 뭐 굳이 따지자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작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작다.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정의 효과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please in my 제발 나의 앞마당 하면 프론트라는 게 앞이라는 뜻입니다. 야드는 뭐라고요? 마당이다. 제발 내 앞마당에 우리 앞마당에 뭐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죠. 이걸 뭐라고요? 휜피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휜피 현상. 그 다음에 얘는요 낫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n my backyard다. 우리 절대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뒷마당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쓰레기맨 입장에 들어오지 안 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설은 유치하지 않으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뭐라고요? 님비 현상. 그래서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이 시험장에서는 일일이 따지면서 문제 풀면은 오히려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라고요? 따지도 말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청소부대다. 청소부대. 이렇게 청소부대 하시나요? 이렇게 정의 외부효과 발생하면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효과는 뭐라고요? 과대 생산된다. 청소부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무슨 부대라고요? 청소부대. 그 다음에 정말 너의 피부니 이렇게 정말 너의 뭐라고요? 피부니. 어떤 중학교 동창을 20년에 만났는데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너 껍데기 어디서 갈았어? 하면서 정말 너의 피부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휨피 현상.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요? 님비 현상. 이렇게 좀 됩니다. 정말 뭐라고요? 너의 피부니. 이렇게 정말 뭐라고요? 너의 피부니.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시험장에 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해요. 그렇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물어봅니다. 뭐라 해서? 모의고사에 가끔 물어보니까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19세 이상 영화 보면은 정사편 있어 없어요? 19세 이상 영화 보면 정사편 있죠? 그 정사편에 느끼한 남자 배우 있죠? 그죠? 아주 개슴츠하게 생긴 애 있을 거 아닙니까? 걔 이름이 뭐냐면 부사비입니다. 뭐라고요? 부사비.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뭘 강조하라고요? 사회 전체적 측면.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럼 비용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그러면 편익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항상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정사편 뭐라고요? 부사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정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 사회적 편익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편익보다 크다.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하면요 사회적 비용이 뭐라고요? 사적 비용보다는 크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맨 아래 볼게요. 지금까지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 알아봤는데 74페이지 맨 아래쪽 볼게요. 자, 소비와 관련돼서 자, 외부 효과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미니스커트 입고 호평역 앞에 활보하고 다니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쓰러지죠. 그러면 그 여자분의 소비 행위가 주변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익을 준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남자분이 쓰러지기만 했지 10,000원은 주려고 안 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럼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놔둡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이 담벼락을 헐어버린 다음에 꽃을 잔뜩 심었다. 그럼 동네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고 이런 건 없겠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정부가 개입합니다. 소비 관련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워대니까 주변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아줌마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피해를 줬으면 그에 따라서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담배만 폈지 아줌마한테 돈을 주려고 안 주려고요?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금연 정류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 피면 벌금 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자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 효과 발생할 때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부가 직접 개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사람들한테는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합니다.
환경에다 뭐라고요?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침해를 한 자가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차렸죠?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보상해 주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법으로 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원래 너 때문에 병 걸렸다고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정해서 누구를 보상할 것이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보상할 것인가만 명확히 좀 정해 놓는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고스의 정리라는 겁니다. 무슨 정리라고요? 고스의 정리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정부 실패는, 자, 정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부의 불완전한 지휘과 정부라든가 규제 방법이 불완전하다든가 근시안적인 규제, 코앞에 선거만 보고서 규제하거나 관료주의적인 병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들어서 있는 독선이라든가 비민주적 행위, 아니면요 무슨 여러 가지 이 형식주의 같은 거 있죠. 획일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무원 사회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여전히 거의 비슷합니다. 뭐 잠깐 줄어들었지. 대표적인 게 김학의 성접대한 거 있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뭐하러 접대했습니까? 지가 공사 따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게 횡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이라든가 정치적 결정 있죠? 이런 게 한몫합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왜 개입하려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깐만 쉬었다가 부동산 정책 개입 수단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쉴게요.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